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2월 1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벌써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요. 이번 주가 보니까 토요일인가가 입춘이더라고요. 예, 봄이 또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기사가 좀 많으니까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에서 가져왔고요. 첫 번째 기사가 영업이익 2,700억 삼성 반도체 쇼크 TSMC 50분의 1로 추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삼성전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실적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이걸 우리가 액면 그대로 사실이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4분기에 1조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2,700억 그치면서 97%나 급감을 했고요. 글로벌 침체로 메모리 사업이 부진한데 생활가전도 7년 9개월 만에 적자. 전체 영업이익 69% 줄어든 4조 3천억. 예, 한 8조 예상 9조 나온다 했다가 지난번 이제 삼성전자도 보면 잠정 실적 먼저 1월 초에 발표해주고 그리고 1월 말에 확정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4.3조 나왔고 실적 악화에도 어제 이제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가 다 빠졌던 이유가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다 감산을 발표했는데 전자에서도 이 정도 가격이 빠졌으면 이제 감산 얘기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안 해서 주가가 빠졌던 거였죠.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분기별 영업이 이제 추이가 나옵니다. 2021년 4월부터 보시면 작년 2Q까지 보시면 9조 9,800억 나오면서 실제로 분기 최고 이익이 나온 거는 2분기였습니다. 뭐 사상 최대 이익은 아니지만 2분기 나왔고요. 요것만 보면 주가가 22년 2월 달에 가장 주가가 좋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빠져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가는 계속 작년에도 흘러내렸습니다. 작년에 주가가 분기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또 분기 차트, 저는 분기 차트도 가끔씩 봅니다. 분기 차트를 보면 재작년 1Q에 이제 96,800원 찍고 난 이후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주가가 내려 꽂습니다. 1분기에 11% 빠졌고요. 2분기에 실적 괜찮았잖아요. 그죠? 1분기보다 실적이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 나왔지만 2분기에 18.1% 빠졌고요. 3분기에 6.8% 빠졌다가 4분기에 실제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데 플러스 4% 났고 지금 1분기 지금 1월달 지나가고 있는데 11% 65,000원 갔을 때는 17.5%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틀 동안 주가가 빠지면서 11%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특히나 사이클 기업은 발표된 실적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피트 린치가 얘기했던 아우토반에 운전을 할 때 백밀러를 봤더니 뒤에 무시무시한 속도로 따라오는 차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라고 하면서 운전을 할 때 하지만 나는 앞만 보고 가면 되잖아요. 앞만 보고 가면 되는데 백밀러를 보면서 봤더니 그런 현상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백밀러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적 이미
확정된 지난 분기의 실적을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아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1일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재작년 4분기보다 68.95% 줄어든 4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4조 원대에 그친 것은 2014년 3분기 이후에 8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2014년 3분기 그러면 이 분기 차트를 쭉 띄워놨기 때문에 2014년 3분기는 마이너스 10.44% 빠졌고요. 이 분기 실적이 발표됐던 2014년 4분기에는 플러스 12% 주가가 올랐고 그 다음 2015년 1분기에까지 플러스 8.59% 이렇게 주가가 올랐었네요. 21,560원에서 2분기 동안 3만원까지 가면서 거의 한 30% 주가가 올랐었네요. 이런 실적 기사를 보면서 주가도 이렇게 같이 체크해 보니까 되게 재밌으시죠. 어제 럭히드 마틴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70조 4,646억 원도 전년 동기보다는 7.97% 주저앉았고요. 연간으로는 302조 2,314억 원의 사상 최대 매출을 거뒀습니다. 작년에 302조,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이 302조입니다. 그렇게 거뒀음에도 실적 하락세로 빛이 발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 해 동안 거둔 영업이익은 21년보다 15.99% 감소한 43조 3,766억 원에 그쳤다라고 되어 있고요. 재작년에 2021년도에 51조인가 수익을 냈죠, 아마. 네, 그리고 그 전해 코로나 때 아마 36조 정도 냈고요. 그 전해가 27조 7천억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작년에 51조 6,339억. 예, 그렇게 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극도로 부진한 실적을 낸 것은 글로벌 소비 둔화로 주력 사업인 반도체 가전, 스마트폰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이익의 60에서 70%를 차지하던 디바이스 솔루션, 이 DS 사업부, MX 사업부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데 이 DS가 디바이스 솔루션의 약자고요. 이 부분이 바로 반도체 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DS 부문의 영업 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96.9% 감소한 2,70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 당초 예측을 했던 1조 원 안팎보다도 한참 적고요. 대만 TSMC가 13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 났는데 거기에 비하면 5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달성을 한 파운드리 분야, 요게 이제 TSMC랑 같은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인데 요 부분이 사상 최대 매출 달성했네요. 이 분야의 선방으로 적자를 겨우 면했을 뿐 메모리 분야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고객사 재고 조정 등으로 사실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디바이스 경험 해가지고 DX, 네, 요 부문에서는 TV, 생활 가전을 합해서 4분기에 6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 스마트폰과 네트워크 부문 영업이익도 지난해 4분기보다 36.1%나 쪼그라든 1조 7천억 원에 머물렀고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날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시설 투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감산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라고 합니다. 한 절반 정도 캐펙스 투자를 확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산을 기대했지만 그런 얘기가 없으면서 네, 주가가 어제 큰 폭으로 좀 빠졌었습니다. 거기에 이어가지고요. 삼성 미래 준비할 좋은 기회 설비 투자는 전년 수준 유지
요렇게 지금 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산 없다 못 박은 삼성 중국 공장 이전 가능성에는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경계현 삼성전자 뒤에서 부문장 사장님 사진이 이래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불황 속에서도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미중 반도체 분쟁 이슈와 관련한 생산 거점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재준 전자 DS 부문 부사장은 31일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메모리 시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 축소 또는 지연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질문을 딱 던졌더니 설비 투자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속을 해서 필수 클린룸을 확보하고자 한다면서 최근 반도체 시황 약세가 당장의 실적에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미래를 철저히 준비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업계 관심사로 떠오른 감산 이슈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감산은 없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등 메모리 반도체 경쟁사들이 투자 감축을 선언한 상황에서 양적 우위를 유지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도 메모리 수요 위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업계 1위인 삼성전자가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거듭 강조한 셈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설비 재배치 등을 통한 자연적 감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고요. 반도체 사업이 적자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고강도 출혈 경쟁을 이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만큼 차기 공정 전환을 감안을 해서 자연스러운 감산으로 흐름을 가져가겠다는 구상으로 해석이 되고요. 삼성전자는 최고의 품질과 라인 운영 최적화를 위해서 생산 라인 유지 보수 강화와 설비 재배치 등을 진행하고 미래 선단 노드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설비 투자 내 연구개발 항목 비중도 이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밝히니까 메모리 업계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업계 1위인 삼성전자가 투자 기조를 이어갈 경우 이미 감산과 투자 축소를 결정을 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후발주자들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삼성전자 또한 메모리 사업에서 지난해 4분기 사실상 적자를 내 공급 감소 없이는 업계 전반의 반등 시기도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 상황과 관련한 중국 시안 공장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다. 국내를 망라한 신규 생산 거점 확보에 대해 다양한 조건과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에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 계획에 대해서는 2024년 하반기에 4나노를 양산할 예정이라면서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묵직하네요. 만약에 다들 이 감산에 대한 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미래에 사실 이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에 우리가 여기서 캐펙스를 줄이기보다는 이렇게 어렵더라도 우리는 계속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묵직한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이 반도체 메모리 산업이 세계 업체로 거의 과점화되어 있다 보니까 과점화되어 있으면 암묵적인 담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네. 그럼 우리 생산을 좀 줄입시다. 서로 얘기하고 하면 담합이 돼서 잡혀가고요. 엄청난 과징금을 물게 되는데 한쪽에서 먼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마이크론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우리 감산합니다. 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걸 듣고 전자에서도 거기 이제 발을 맞춰주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예, 그냥 묵직하게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뭐 투자자들이 기대한 그런 답변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한 번도 이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알아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알아서 적절하게 이제 조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카드 승인액이 첫 1000조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소비에 있어서 우리가 카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죠? 소비를 제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미국의 마스터카드나 이번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는 카드사 실적 발표할 때마다 그 꼼꼼히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는데 우리나라 카드 승인액에 관한 기사가 나와서 가져왔고요. 여신금융협회 카드 승인 실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해 4분기에 카드 승인액이 282조가 나왔고 이 금액이 재작년하고 비교해서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QOQ로도 어떤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했고 국내 해외 여행 활성화로 운수업 등 여행 여가 관련 카드 사용액이 크게 증가한 효과로 풀이된다. 어디에다가 돈을 썼는지 이렇게 친절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줄었네요. 지난해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이 1097조 7천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는 전년보다 120조 6천억 12.3%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초로 1000조를 넘긴 거네요. 이 지난해 4분기 전체 카드의 승인 금액이 282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를 했습니다. 승인 건수는 66억 1000건으로 같은 기간 7.1% 증가를 했고요.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3분기에 15.8%, 건수 11.5%가 늘었고 3분기보다는 증가율은 3분기에 15.8%라 11.5%보다는 줄어서 7.1%였네요. 이는 2021년 4분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 등의 기저효과가 작용을 했고 올해 2분기와 3분기 중 소비 규모가 컸던 점, 향후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분기에는 소비와 밀접한 업종의 카드 승인 금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숙박 음식점업 매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여행 여가 관련 산업 실적 증가 등에 힘입어서 소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운수업종 승인 금액은 4조 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3% 증가를 했고요. 여행과 이동이 증가를 했고 21년 4분기에는 항공기 등의 이용이 저조했던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여행사 등 관련 산업 매출이 회복되면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승인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7%나 증가를 했네요. 도매 및 소매업도 153조 7,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7% 늘었고요. 비대면 온라인 구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백화점과 차량 연료 등의 매출이 늘어난 영역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숙박 및 음식점 업종 카드 승인 금액은 모임과 회식 정상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9%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최근에 뭐 에어부산 뭐 이런 기업들 보시면 주가가 뭐 엄청 올랐어요. 보면 에어부산이 올해 들어와서만 63.67% 그렇게 올랐는데요. 1월 한 달에만
네, 그렇게 올랐고 11월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요 132% 정도 지금 주가가 올라 있습니다. 정확하게 주식시장은 기가 막히게 우리가 돈을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파란불, 중국에 돈이 몰린다라는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중국 전문가분들 말씀하시는 것도 좀 듣고 그런데 올해 되게 안 좋게 전망하시다가 중국 시장이 막 빠르게 회복을 하니까 굉장히 좀 당황을 하셨는지 중국 시장이 오르는 거에 대한 질문에 좀 막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도 제가 보고 했었는데 한번 보시죠. 경기 회복 파란불, 중국에 돈 몰리는데 1월 증시에 지금 1318억 위안화가 외자가 유입이 됐고 지난 한 해 순매수 규모를 넘었고요. 지난 한 해 전체 순매수 규모를 1월 달에 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24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을 하고 IMF가 성장률을 4.4에서 5.2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제조 PMI도 4개월 만에 지금 반등이 들어가고 있죠.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라고 돼 있는데 지난해 곰두박질 쳤던 중국 경제에 새해 들어서 파란불이 켜졌다. 코로나 감염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파악되며 정상 생활이 가능해지자 춘제 연휴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설 연휴가 지지난주에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춘지에 해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 쉽니다. 기점으로 국내 여행과 소비 수요가 지금 빠르게 살아나고 있고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자본시장에는 연초부터 자금이 몰려서 1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쓸어 담은 중국 주식이 지난해 연간 순매수 규모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에 중국 국가통계국이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를 발표했는데 50.1로 집계됐다고 밝혔고요. 지난해 12월 달에 47이었고 이번 전망치가 49.5였는데 웃도는 수치가 나왔고요. 경기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제조업 PMI는 제조업체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이나 생산, 출하, 재고, 고용 이렇게 5개 분류 지표를 설문조사에서 집계하는 수치로 기준선이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이고요. 그 아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죠. 중국의 제조업 PMI는 지난해 10월부터 50을 밑돌면서 경기 위축 국면에 머물다가 4개월 만에 기준선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서비스업, 건설업 등의 경기를 가늠하는 비제조업 PMI 역시 54.4로 집계돼 가지고요. 전월 41.6과 시장 예상치가 50이었는데 모두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지표가 나란히 기준선을 넘으면서 중국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도 더욱 커졌고요. 지난해 12월 중국 방역 당국이 위드 코로나 기조로 돌아선 뒤에 전국의 코로나 감염자가 급속도로 증가를 해서 시장의 우려가 컸지만 감염 확산세는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 자본의 중국 주식 순매수 규모 이렇게 보시면 여기 표가 참 잘 나와 있네요. 방금 쭉 설명드렸듯이 22년 연간으로 900억 위안을 샀었는데 23년 1월 한 달에만 1318억 위안 이렇게 지금 매수를 했다고 보이고 있고 PMI 추세도 쭉 나오죠. 작년 6월 이후로 50.2에서 49 갔다가 50.1 갔다가 작년 10월, 11월, 12월에 급락을 했다가 지금 빠르게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PMI랑 미국의 PMI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채플미를 하다가 봤던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코스피와 이렇게 동행하는 지표들이 꽤 많습니다. 채플미가 아니라 우리 여미남 시간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그 소비자 신뢰지수 있잖아요. 그죠? 컨슈머 컨피던스 인덱스 그것도 보니까 코스피랑 거의 동행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관관계가 좀 높은 지수들이 지금 빠르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면서 중국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밀려들고 있고, 앞서 30일 기준 외국인 투자자가 14거래일 연속 중국 주식을 순매수한 가운데 홍콩을 통해서 상해 선전거래소의 중국 A주 시장으로 유입된 외자 자금이 186억 위안, 약 3조 4천억 정도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연간으로 900억 위안을 기록했는데 올해 1313위안에 달했고, 이는 2014년, 여기 또 2014년 데이터가 나오네요. 아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가지고 2014년 3분기 얘기했었는데, 2014년 11월 후광통 선광통이 시작된 후 월간 최대 기록이다. 기존 최대 기록은 2021년 12월, 재작년 12월이었네요. 그때 889억 위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왕드롱 퍼스트 시프런트 펀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에다가 올해 초 2주 만에 외자 유입액이 지난해 전체를 넘어선 것은 외국인 자본이 여전히 중국 우량 자산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를 했고요. 미국과 유럽의 올해 경제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초부터 경제 회복 기대감이 커지는 중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활발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것과 달리 해외 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은 여전히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이달 제조업 PMI의 수출 주문 지수는 46.1에 그쳤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수출과 부동산 부문의 약세가 경제활동과 수요를 방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경제 회복 속도와 강도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중국 정부가 3월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은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RA 앞둔 미국 전기차 시장 가격 전쟁 불붙었다라는 기사이고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에 반도체 있고 배터리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다 보니까 이 자동차가 또 어떻게 되는지를 최근에 IRA 법안과 관련된 기사가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가격을 찾았습니다. 기사를 찾았습니다. 테슬라 파격 인하 나서자 포드도 뒤따라 미국 시장 본격 팽창, 시장 선점 혈투라고 되어 있고, 사진을 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포드 전기차 공장을 찾아서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이네요.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전기차 시장의 출혈 경쟁 리스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존 머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 얘기고요. 미국 전기차 업계가 치열한 가격 경쟁에 지금 돌입을 했고요. 연초 테슬라가 최대 20%의 파격적인 가격 인하로 포문을 열자 다른 업체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뒤따르는 모양새인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며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되는 가운데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혈투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이날 주력 전기차인 머스탱 마하 2의 가격을 평균 4,500달러 인하를 하고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네요. 모델에 따른 인하폭은 1.2에서 8.8% 수준인데, 이번 가격 인하로 총 4개 모델이 55,000달러 이하 전기차 세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 IRA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포드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다분히 업계 1위 테슬라를 겨냥한 것이고요. 테슬라는 앞서 머스탱 마 경쟁 모델인 모델 Y의 가격을 최대 13,000달러 인하한다고 발표해서 시장을 술렁이게 했고요. 할인폭이 가장 큰 모델 Y 롱레인지의 가격은 기존 66,000달러에서 53,000달러까지 낮아졌는데, 이 역시 IRA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전기차 업체들이 큰 폭의 가격 인하에 나서는 것은 초반에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고요. 미국 내 전기차 판매는 지난해 전년 대비 65%가 늘었으며 올해 100만 대 판매 돌파를 예고하고 있고 테슬라의 점유율이 지금 65%로 가장 높지만 전년 72%에 비해서 하락하는 추세고 포드가 7.6%, 현대기아가 7.1% 등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디트로이트를 대표하는 포드와 GM은 테슬라가 아직 출시하지 못한 전기차 픽업 트럭을 통해서 승부수를 띄울 계획이고요. 포드 전기차 사업부문 CCO 마린 자자는 우리는 누구에게도 시장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GM의 실적을 보더라도 보면 이 픽업 트럭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압도적인 이제 경쟁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 시장만은 못 뺏긴다. 이런 마음일 겁니다. 밑에 지금 이 표가 나오는데요. US EV, 그 Electric Vehicle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전기차에는 BEV가 있고 PHEV,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는데, 요걸 다 합쳐서 이제 그냥 EV 세일즈라고 묶어놨고요. 그리고 세일즈 쉐어 포캐스트 해서 2030년까지 이 전망치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US 애뉴얼 BEV랑 PHEV 세일즈 규모이고요. 왼쪽 스케일로 보면 이게 세일즈 판매 대수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그 초록색 선이 US EV 세일즈 쉐어, 마켓 쉐어를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 마켓 쉐어가 21년도에 보면 5% 수준에 머물고 있다가 22, 23, 24 하면서 계속 이 마켓 쉐어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2030년 되면 30%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22년 말 기준으로는 5.3%, 23년 기준으로 7.21%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 보통 이제 미국에서 팔리는 차가 한 1,500만 대 이렇게 보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경기가 안 좋으면 한 1,300만 대. 그리고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되면 뭐 900만 대까지도 떨어지기도 하는데 1,500만 대 중에 1,100만 대 이러면 7.2%. 그죠? 그리고 157만 대 내년에 그러면 이제 9.5%에서 한 총 1,600만 대 정도 팔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포드나 GM 등이 아직 전기차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혈 경쟁에 돌입함에 따라서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영업이익률이 테슬라는 17%에 달하는 16.8% 나오죠. 작년 연간 전체적으로. 이 테슬라 17%에 달하는 테슬라와 달리 이들 업체들은 가격 인하를 할 여력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여온 현대 기아의 경우 북미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서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리스 차량 판매에 집중한다는 방침이고요. 업계 관계자는 조지아 공장 가동 전까지 현대차, 기아차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리스 판매량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요 IRA 법안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좀 곤란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돌파구를 찾는 게 리스나 렌트카 쪽으로 그러면 팔 수 있게 해달라 해서 그쪽으로 팔게는 해줬는데 그 렌트카 업체나 이쪽에서도 보면 그럴 거 아닙니까? 너네 어차피 보조금 못 받아서 시장의 소비자들한테 못 팔 거니까 약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리스나 렌트카 업체한테 좀 싸게 넘겨라. 요렇게 하면서 마진이 약간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요. 12층의 다이소 757평 아디다스 명동이 부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명동을 이렇게 자주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어제 일단 명동에 갔다 오신 분이 와 사람이 많이 늘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는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문 닫았던 다이소 명동 역점 12,500평 규모로 이달 문 열었다고 하고요. 아디다스 플래그십도 1년 만에 컴백, 화장품, 패션 등 점포 속속 오픈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데믹 전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명동이 관광 쇼핑 천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특히 팬데믹 당시 문을 닫았던 명동 상권의 대표 점포들이 연이어 이전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리뉴얼을 마치면서 상권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데 지난해 3월 문을 닫았던 다이소 명동 역점이 2월 말에 지금 재오픈하는데 이전에는 건물의 1층에서 5층만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1에서 12층 500여 평으로 매장 면적을 오히려 2배 이상 넓혔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 명동점은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소 매장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명동역점은 전체 방문 고객 중 외국인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던 그런 점포였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문을 닫아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명동 상권에 활기가 돌면서 다시 관광객 쇼핑 수요를 공략하기로 했고 다이소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가나 보네요. 그 다이소 저도 가끔씩 가는데 거기 가서도 이렇게 좀 무슨 이런 기념품으로 많이 사가나 봅니다. 다이소 얘기가 쭉 있고요. 아디다스도 명동에 1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디다스 코리아가 18일 서울 명동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아디다스 브랜드 플래그십 서울을 열었다고 하고 지난해 초에 명동점을 폐쇄했다가 이번에 1, 2층 약 757층 규모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ABC 마트도 지난해 12월 명동 네 번째 매장인 명동 길점을 또 열었다고 돼 있고 이 밖에 피파와 UFC 스포츠 등도 상반기 중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고 화장품 브랜드 네이처 리퍼블릭도 명동에 점포 두 곳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명동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주식시장의 하나의 힌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몸의 심박 순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